오늘날 서울 한복판을 보면요. 점심시간마다 양복 입은 평범한 직장인들이 식당에 옹기종기 모여 앉아서 막 뼈다귀 해장국 뜯고 있는 모습 정말 흔하게 볼 수 있잖아요. 네, 엄청 흔한 풍경이죠. 우리 청취자님도 당장 오늘 저녁으로 뭐 뜨끈한 국밥이나 불고기 이런 거 생각하고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저도 방금 그 생각했거든요. 그쵸. 근데 사실 모르는 사람들과 한 공간에서 이렇게 고깃국을 나눠 먹는 이 지극히 평범하고 막 일상적인 풍경이 있잖아요. 이게 수백 년을 지탱해온 조선의 엄격한 신분제가 완전히 박살났다는 걸 증명하는 가장 강력한 역사적 증거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심층 탐구는 단순히 옛날 사람들이 어떤 반찬을 먹었나 뭐 이런 가벼운 미식 여행이 절대 아니에요. 단순한 음식 이야기가 아니군요. 네네. 어떻게 수백 년 동안 반만 가는 약간 농기구에 불과했던 소가 그 화려한 식탁의 주인공으로 신분 상승을 하게 되었는지 그걸 알아볼 거고요. 농기구에서 메인 요리로의 신분 상승. 그렇죠. 그리고 절대로 겸상을 하지 않던 그 엄격했던 사회가 무너지면서 어떻게 현대적인 식당이라는 완전히 새로운 물리적 공간을 창조해냈는지 그 거대한 사회적 톱니바퀴의 맞물림을 추적하는 게 오늘 우리의 임무입니다. 자, 이 내용을 하나씩 풀어보죠. 일단 식당이라는 공간을 이야기하려면 도대체 사람들의 식탁에 어떻게 고기가 올라갈 수 있었는지 그 근본적인 출발점부터 짚어봐야 할 것 같아요. 네, 거기서부터 시작해야죠. 그러니까 조선시대에는 소고기를 먹는다는 게 사실상 국가적인 금기 사항이었잖아요. 맞아요. 당시 소는 뭐랄까 단순한 가축이 아니었어요. 농사를 짓는데 없어서는 안 될 가장 핵심적인 생산 동력이었거든요. 사람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깊은 밭갈이를 해내는 존재니까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국가 차원에서 우금령을 내려서 소의 도살을 아주 엄격하게 통제했습니다. 소를 잡아먹는다는 건 농업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범죄 행위나 다름없었거든요. 지금으로 치면 집안 생계를 책임지는 그 가장 중요하고 비싼 트랙터 같은 거네요. 트랙터를 막 분해해서 구워 먹을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 하하, 맞습니다. 정확한 비유네요. 그렇다면 이 소중한 트랙터가 어떻게 갑자기 불판 위로 올라오게 된 건가요? 무려 500년을 이어온 금기였는데 말이죠. 그 변화의 기저에는 이제 거대한 시대적 격변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조선 왕조가 저물어가면서 국가의 행정력하고 우금령의 통제력도 자연스럽게 힘을 잃기 시작했거든요. 제도가 서서히 무너진 거군요. 네. 그리고 일제강점기라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면서 아주 결정적인 정책 변화가 일어납니다. 당시 조선총독부는 한반도의 농업 생산력 증대 그리고 제국 내의 물자 확보를 목적으로 대대적인 소사육 장려 정책을 실행에 옮겼어요. 소를 국가 경제의 주요 자원으로 보고 전략적으로 그 숫자를 늘리기 시작한 거네요. 맞습니다. 농업용이던 고기용이던 일단 소의 절대적인 숫자 자체를 폭발적으로 늘려버린 정책이었죠. 정책적으로 소가 엄청 많아진 거군요. 네. 그래서 1930년대에 이르면 그 결과가 아주 명확한 수치로 나타나요. 한반도 전체의 소 사육 두수가 무려 180만 마리에 육박하게 되거든요. 와, 180만 마리요? 엄청난 숫자네요. 네네. 이걸 인구 1000명당 사육 두수로 환산해보면 당시 상황이 얼마나 극적으로 변했는지 체감할 수 있습니다. 강원도의 경우는 인구 1000명당 약 141.9마리, 평안북도는 132.5마리나 됐어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 10명 중 1명 이상이 거대한 소를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농사용으로만 쓰기에는 확실히 공급이 넘쳐나는 수준이네요. 네, 잉여 자원이 된 거죠. 특히 이 시기 평양 지역의 소, 이른바 평양우에 대한 묘사가 눈길을 끌더라고요. 자료를 보니까 평양우는 체구가 크고 성질이 유순해서 농사일에도 적합했지만 석회암 지대에서 자란 특성 덕분에 고기 맛이 유독 기가 막혔다고 해요. 맞아요. 그 맛이 얼마나 대담했는지 보여주는 일화가 하나 있죠. 네, 1935년 언론 기사에 아주 생생하게 등장하잖아요. 평양의 명소인 모란대에서 사람들이 하도 불고기를 많이 구워 먹는 바람에 그 아름다운 산 일대가 온통 매캐한 고기 굽는 연기로 꽉 차버렸다는 거. 네, 진짜 상상에 가는 장면이죠. 결국 당국에서 모란대 내 불고기 조리를 전면 금지하기까지 이르렀다고 하니까요. 와, 산 전체가 막 고기 연기로 뒤덮인 풍경이라니 고기의 대중화가 얼마나 폭발적이었는지 보여주는 시각적인 충격이네요. 아주 생동감 넘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매력적인 부분은 이런 풍경 이면에 숨겨진 어떤 문화적인 장벽입니다.
고기가 시장에 흔해졌다고 해서 사람들이 오는 날처럼 당연하게 밖으로 나와 식당에 옹기종기 모여 고기를 구워 먹었을 거라고 생각하면 아주 큰 오산이거든요. 잠깐만요. 소고기가 널려 있고 다들 구워 먹기 시작했다면 당연히 동네마다 고기구이 집이 생겨야 하는 거 아닌가요? 물리적인 식재료의 공급은 해결이 되었죠. 하지만 외식이라는 행위 자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의 뼈대 깊은 인식, 그 문화적 장벽이 먼저 무너져야만 했어요. 조선시대 양반들의 전통적인 식사 문화를 한번 떠올려 보시죠. 아, 사극에서 흔히 보는 그 독상 문화요. 네, 맞습니다. 철저하게 혼자서 하나의 작은 소반을 차지하고 먹는 문화에 익숙했거든요. 밥 먹을 때만큼은 절대 누구와도 섞이지 않고 자기만의 밥상을 받는 그 엄청 엄격한 모습이 생각나네요. 그 이유가 바로 신분과 위계 질서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90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길거리에 존재했던 상업적 식당의 원형, 즉 주막이라는 공간은 양반들에게는 도저히 발을 들일 수 없는 혐오스러운 곳이었어요. 주막이 혐오스러운 공간이었다고요? 네, 주막은 주로 보부상이나 평민들이 오가는 곳이었는데 여기서는 신분 고하를 따질 것도 없이 좁은 마루나 방에 막 모르는 사람들과 뒤섞여 앉아야 했거든요. 게다가 누가 입을 댔는지도 모르는 식기를 그냥 대충 씻어서 돌렸어야 했고요. 어우, 양반들 가치관에서는 그런 난잡한 겸상이 자기 신분을 포기하는 거나 다름없는 엄청난 수치였겠네요. 네, 바로 그겁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게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대체 어떻게 그 깐깐하고 견고한 독상 문화를 깨부수고 우리가 아는 북적이는 식당 문화가 꽃피울 수 있었던 거죠? 그분들이 자존심을 굽히고 길거리로 그냥 나왔을 리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식당의 탄생이 단순한 요리사의 손끝에서 나온 게 아니라 거대한 사회적 맥락의 결과물이라는 겁니다. 근대 상업이 발달하고 시장이 팽창하면서 외래 문화도 막 유입되었고요. 가장 결정적으로는 법적인 신분제도가 철폐되었습니다. 아, 수백 년간 이어져온 양반과 상민의 보이지 않는 경계선이 공식적으로 확 지워져 버린 거군요. 네네. 그렇게 물리적인 시장의 형성과 신분제의 붕괴가 딱 맞물리면서 비로소 집 밖에서 막 모르는 사람들과 한 공간에 앉아 밥을 사 먹는 외식이라는 행위가 사회적으로 용인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종로거리에 번듯한 식당이 짠하고 생겨나고 사람들이 거기로 걸어 들어갔다는 사실 자체가 조선을 지탱하던 신분제라는 거대한 기둥이 마침내 무너져 내렸다는 아주 확실하고 실용적인 증거였군요. 정확한 통찰입니다. 그렇게 빗장이 풀리면서 특히 식재료랑 자본이 막 몰려들던 경성, 지금의 서울은 본격적으로 육식도시로 변모하게 됩니다. 육식도시? 어감부터가 아주 다이내믹하네요. 그렇죠. 그리고 아주 흥미롭게도 이 경성의 육식 외식 문화는 종로 일대를 중심으로 크게 두 가지의 완전히 다른 형태의 공간으로 나뉘어 진화합니다. 두 가지 형태요? 네, 하나는 권력과 자본이 모여든 화려한 요리점이고요. 다른 하나는 하루하루를 정말 치열하게 살아가는 서민들을 위한 임식점이었습니다. 아, 외식 문화에서도 양극화가 시작된 거네요. 그럼 먼저 그 화려함의 극치였다는 요리점부터 살펴보죠. 저는 자료에서 이 요리점의 탄생 기원을 보고 마치 한 편의 영화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느끼셨나요? 외식 문화가 본격화되던 시점에요. 가장 먼저 그 최고의 식당을 연 사람들이 다름 아닌 왕의 밥상을 차리던 궁중 요리사들이었잖아요. 맞아요. 대한제국이 저물고 왕실이 몰락하면서 궁궐 안에서 연회나 식사를 책임지던 숙수들이 일자리를 잃고 막 궁 밖으로 쏟아져 나오게 되죠. 당대 최고의 요리 기술자들이네 말이죠. 네네. 이들이 어디로 향했는지가 근대 외식업의 향방을 갈랐습니다. 당시 국내부에서 궁중 연회를 총괄하던 최고 책임자, 그 안순환이라는 인물이 있었어요. 안순환이요? 네, 그가 바로 궁을 나온 숙수들을 쫙 귀합해서 종로 한복판에 최초의 대형 요리점인 명월관을 세우게 됩니다. 와, 국가 최고의 셰프들을 모아서 민간의 최초의 파인다이닝을 오픈한 셈이네요. 스케일이 진짜 대단했겠죠. 명월관의 규모는 정말 압도적이었습니다. 2층 규모의 서양식 건물에 20개가 넘는 별실을 갖추었고요. 요리사랑 종업원 수만 무려 120명에 달했어요. 120명이요. 지금 기준으로도 엄청난 대형 식당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외국인들이 조선의 고급 문화를 체험하기 위해 막 즐겨 찾았던 식도원 같은 곳도 경성의 명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근데 이곳들은 단순히 허기를 채우는 식당이 아니었어요. 아, 그럼요. 당대 네로라 하는 인물들이 모여서 은밀하게 정치적인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사교 클럽이자 권력의 공간이었습니다. 정치적 공간이기도 했군요. 네.
1919년 3.1운동 당시에 민족 대표 33인이 기미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기 위해 모였던 태화관, 역시 바로 이런 고급 요리점 중 하나였죠. 아, 그런 역사적 이벤트가 열렸다는 것 자체가 이 요리점이 가진 엄청난 사회적 위상을 보여주네요. 왕이나 먹을 수 있었던 음식을 자본만 있다면 나도 즐길 수 있다는 사실이 당시 돈 많은 사람들의 엄청난 과시욕을 자극했겠어요. 100% 자극했죠. 이 요리점에서 가장 인기 있었던 시그니처 메뉴가 바로 그 유명한 신설로잖아요. 네, 최고의 메뉴였죠. 원래 신설로는 음식 이름이 아니라 그 가운데에 숯불을 피우는 기둥이 솟아있는 독특한 화로그릇 자체를 부르는 말이잖아요. 시각적인 압도감이 정말 대단했을 것 같아요. 네, 완전 퍼포먼스였죠. 화려한 그릇 바닥에 막 양념한 질 좋은 한우랑 각종 전을 깔고 그 위로 한우 완자, 잣, 은행 같은 당대 최고의 고급 식재료를 예술작품처럼 막 쌓아 올린 다음에 맑은 육수를 부어 즉석에서 끓여 먹는 요리. 설명만 들어도 화려하네요. 네, 진짜 외국인들조차 조선의 식도락은 조선노에서부터 시작된다고 극찬할 정도였다니까요. 미각과 시각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근대 최고의 다이닝 경험이었네요. 맞습니다. 최고의 식재료, 궁중의 조리 기술, 그리고 자본주의적 과시욕에 탁 결합된 결정체였죠. 하지만 역사의 흐름은 또 늘 예기치 못한 방향으로 꺾이기 마련이잖아요. 아, 여기서부터가 정말 흥미로워지는 대목입니다. 저는 이 과정을 지켜보면서 진짜 역사의 지독한 아이러니를 느꼈어요. 네, 어떤 모순을 보셨나요? 가장 폐쇄적이고 비밀스러웠던 궁중 요리가 나라가 망하는 바람에 역설적으로 대중에게 확 열렸잖아요.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1930년대 들어서 대공황의 여파가 밀려오고 막 불경기가 닥치면서 상황이 급변하더라고요. 네, 요리점들이 직격탄을 맞게 되죠.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그 비싼 요리를 소비할 수 있는 계층은 줄어들고 경쟁만 막 치열해진 거예요. 결국 명월관이나 식도원 같은 최고급 요리점들조차 생존을 위해서 궁중 요리의 예술성은 다 포기해버리고 그냥 술과 유흥만 남은 이른바 요정으로 전락해버리잖아요. 맞습니다. 최고급 요리의 대중화라는 거창한 시작이 결국 경제적 타산과 자본주의 한파 속에서 그냥 유흥문화로 변질되어 버린 거 아닙니까? 불황과 상업화의 거센 파도가 어떻게 한 시대의 고급 식문화를 퇴색시켰는지 보여주는 차가운 현실이죠. 그렇다면 이것을 더 큰 관점과 연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더 큰 관점이요? 화려한 요리점들이 극소수의 부유층이나 권력자들의 밀실 정치 혹은 유흥의 공간으로 서서히 모습을 바꿔가는 동안에 대다수의 평범한 사람들, 그러니까 하루하루 바쁘게 생계를 꾸려가던 노동자와 서민들은 과연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그 새롭게 공급된 고기를 섭취하고 있었을까요? 아, 서민들의 식탁 말이죠. 네. 이제 우리의 시선을 넓고 화려한 대로변에서 종로의 비좁고 낡은 뒷골목으로 돌려야 할 시점입니다. 바로 피맛골입니다. 피맛골. 이름부터가 그 공간의 정체성을 아주 완벽하게 설명해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고관대작들이 타는 말을 피하는 골목이라는 뜻이니까요. 높은 양반들이 막 큰 길로 행차할 때마다 길가에 엎드려 절하기 바빴던 하위직 관료들이나 평범한 서민들이 그 번거로움과 눈치를 피해서 자기들끼리 편하게 오가려고 만든 뒷골목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바로 이곳에서 그 최고급 요리점과는 철저하게 대척점에 서 있는 진정한 의미의 대중적 외식 문화가 막 폭발하게 된 거군요. 네네. 피맛골은 서민들의 고단한 삶, 그리고 생존의 에너지가 농축된 공간이었어요. 새벽부터 땔감을 지고 올라온 나무꾼, 막 바쁘게 움직이는 보부상, 하급 관료들에게는 요리점의 신설로처럼 막 여유롭게 고기를 구워 먹을 돈도 시간도 없었거든요. 그분들한테 고기는 미식의 대상이 아니었겠네요. 전혀 아니죠. 힘든 하루의 노동을 버티게 해줄 가장 강력하고 효율적인 단백질 공급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뒷골목을 중심으로 짐승의 뼈나 잡육을 푹 고아낸 국물에 밥을 훌훌 말아내는 국밥, 해장국, 설렁탕 이런 걸 파는 음식점들이 독자적인 생태계를 구축하게 됩니다. 고기를 가장 빠르고 가장 저렴하게 그리고 가장 배부르게 섭취하기 위한 생존의 요리 방식이었던 거네요. 그렇죠. 원문에 등장하는 식당들의 디테일이 아주 놀랍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임원 설렁탕이요. 아, 유명하죠. 1900년대 초에 문을 열어서 100년 넘게 지금까지 이어지는 곳인데 소뼈, 양지머리, 온갖 부산물을 커다란 가마솥에 쓸어 담고 무려 10시간 이상을 푹 끓여내서 뽀얀 국물을 우려냈다고 하잖아요. 네, 깊은 맛이 날 수밖에 없죠. 저는 이걸 보면서 와, 이건 조선시대 버전의 완벽한 드라이브스루 패스트푸드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 드라이브스루요?
아주 재밌는 표현이네요. 밥 먹을 시간조차 부족한 서민들이 식당에 들어와서 자리에 앉기도 전에 뜨끈한 국밥 한 그릇 탁 받아들고 순식간에 뚝딱 비워낸 다음에 다시 일터로 막 뛰어나가는 거죠. 바쁜 근대인들에게 가장 빠르고 든든하게 단백질을 채워주는 수단이었던 셈이잖아요. 네, 완벽한 에너지 충전소였죠. 심지어 마라토너 손기정 선수나 김두한 같은 당대의 유명 인사들도 이곳에 단골로 와서 국밥을 먹었다고 하니까요. 특정 계층의 전유물이 아니라 말 그대로 모두가 뒤섞이는 진정한 대중식당이었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문 설렁탕과 함께 언급되는 1930년대 청진옥의 풍경을 보면요. 그 시대의 서민 식당의 역동성이 훨씬 더 노골적으로 드러나요. 청진옥은 해장국집이죠. 네, 당시 청진동 주변에는 거대한 나무 땔감 시장이 형성되어 있었고요. 청진옥은 새벽 땔감 시장의 노동자들을 상대로 문을 열었습니다. 자료가 묘사하는 그 안의 풍경은 그야말로 날 것 그 자체예요. 날것이요? 꾹배기에 국을 푹푹 퍼 담고 소뼈를 큼지막하게 탁 얹어주면 사람들은 국밥을 들이켜면서 뼈에 붙은 살을 막 야무지게 뜯어 먹습니다. 그리고 다 먹은 빈뼈다귀는 그냥 식당 흙바닥에 툭툭 던져버렸다는 겁니다. 잠깐만요. 뼈다귀를 다 먹고 그냥 바닥에 휙 던졌다고요? 네네. 그래서 식당 안을 분주하게 오가는 사람들은 발에 채는 그 뼈다귀들을 툭툭 차고 다니면서 밥을 먹었다고 하죠. 바닥에 뼈다귀를 차면서 국밥을 먹다니 현대의 위생관념으로는 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엄청 거칠고 혼란스러운 풍경이네요. 근데 이게 단순한 비위생의 문제가 아니라 문화적 관점에서는 엄청난 파격으로 다가오네요. 철저하게 거리를 두고 독상만을 고집하던 조선 양반 문화가 불과 몇십 년 만에 흙바닥에 뼈다귀가 굴러다니는 공간에서 모르는 사람들이랑 막 어깨를 부딪히면서 국밥을 삼키는 풍경으로 완벽하게 뒤집힌 거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이 거칠고 막 펄떡이는 생명력이야말로 신분제가 박살난 근대 조선의 진짜 민낯이었군요. 게다가 이런 변화의 바람이 비단 경성 한복판에만 머물렀던 건 아니죠. 물론입니다. 교통망이 확충되고 상업 네트워크가 막 발달하면서 이런 육식 기반의 대중식당 문화는 한반도 전역으로 빠르게 뻗어나갔어요. 전국적으로 확산된 거군요. 네, 특히 소고기를 가장 빠르고 신선하게 공급받을 수 있는 곳, 바로 지방의 우시장이나 대형 도축장 주변이 새로운 외식 문화의 거점이 되었습니다. 물류의 동맥을 타고 퍼져나갔네요. 그렇죠. 원문에 등장하는 사례들만 봐도 아주 뚜렷합니다. 1920년대 안성 우시장을 배경으로 탄생한 안희록의 국밥, 그리고 1910년대 나주 도축장 인근에서 시작된 곰탕의 원조, 하얀집, 이런 곳들이 대표적이죠. 네네. 권력층의 밀실이었던 요리점이 수도 경성 중심부에만 머물러 있었던 반면에 서민들의 그 뼈다귀 국밥은 우시장과 도축장을 중심으로 지방 곳곳으로 퍼져나가면서 마침내 전국적인 육식 문화로 확고하게 뿌리를 내린 겁니다. 네, 자, 우리 청취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탐험한 이 자료의 여정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수백 년간 농사의 근간이었던 소는 일제의 정책적 변화와 시대의 흐름을 거치며 농기구에서 한반도 식탁의 메인 식재료로 폭발적으로 공급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견고했던 신분제의 장벽이 무너지면서 사람들은 골방의 독상을 벗어나 식당이라는 새로운 공간으로 쏟아져 나왔죠. 하지만 그 길은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한쪽에는 공중요리에서 시작해 결국 시대의 한파 속에 유흥으로 전락해버린 화려한 요일점이 있었고요. 네네. 다른 한편에서는 흙바닥에 막 뼈다귀가 굴러다니는 거친 환경 속에서도 서민들의 고단한 삶을 지탱해준 뒷공목 음식점이 있었습니다. 우리 청취자님들도 오늘 길을 걷다가 국밥집이나 고기구이집 간판을 지나치신다면 그 너머로 100년 전 신분제가 무너지던 혼란스럽고도 역동적인 경성의 거리를 한번 상상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지점에서 아주 중요한 그리고 좀 도발적인 질문이 하나 떠오릅니다. 어떤 질문인가요? 우리가 확인했듯이요. 100년 전 경성에서 가장 비싸고 화려했던, 심지어 외국인들에게도 극찬을 받던 최고급 요리 신설로는 상업화와 불황의 굴곡을 넘지 못하고 점차 대중성을 잃은 채 우리의 일상적인 식탁에서 멀어졌잖아요. 네, 지금은 찾아보기 엄청 힘들죠. 반면에 비좁고 어두운 피막골 뒷골목에서 모르는 사람들과 막 어깨를 부딪히며 길바닥에 뼈다귀를 버려가며 허겁지겁 먹어치우던 그 서민들의 해장국과 설렁탕은 오늘날 한국을 대표하는 소울푸드로 굳건하게 살아남았습니다. 정말 그렇네요.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수십만 원을 기꺼이 지불하면서 먹는 그 최고급 파인다이닝 음식들과 바쁘게 길거리나 식당에서 때우는 저렴한 음식들 중 과연 100년 뒤 미래 후손들의 식탁에 살아남아 있는 것은 어느 쪽일까요? 와, 진짜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시네요. 환풍기 밖으로 뿜어져 나오는 그 짭짤한 고기 굽는 냄새가 단순히 배고픔을 자극하는 걸 넘어서 한 시대의 거대한 규칙이 깨져나가는 냄새였다는 사실이 오늘 하루 종일 제 머릿속을 맴돌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마찬가지일 것 같네요. 우리 청취자님들도 오늘 저녁 식사를 하시면서 이 흥미로운 질문에 대해 각자만의 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심층 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번에도 우리의 뇌를 짜릿하게 깨워줄 새롭고 깊이 있는 자료의 여정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